예,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이 토론회가 개최되기까지의 어떤 연역, 히스토리가 조금 있습니다. 소개하고 여기 좀 대담 토론 나누고 그다음 케이크 커팅식이 있을 겁니다. 저희 추진위원회 발족이라고 이름 붙여서 이 세 분이 이렇게 커팅을 할 겁니다. 다음에 이제 폐회사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걸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입고 나오려고 그랬는데요. 너무 민주당 김대중 의원님 싫어하실 것 같아서 급조해서 이 더운 모직 이걸 입고 있습니다. 약간 합치 같지 않나요? 민주당과 국힘에 엄청 덥습니다 지금. 네네. 3부 세션 맡은 강소영입니다. 네, 박수 나중에 치시고요. 이 토론회가 개최되기까지 연혁 히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 번, 2025년 또 한 번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에서 이런 기획 세션이 꾸려졌습니다. 주제는 물론 문화 콘텐츠 학의 학문 분류 등재인데 처음에는 포스트 디지털 시대의 문화 콘텐츠의 쟁점과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는 정말 이 등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거든요. 2024년도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 세미나에서 학예 학술대회에서 문화 콘텐츠 학에 가지고 있는 이슈와 쟁점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내부 학회분들하고 학회 원로 1.5세대 교수님 2분, 3분은 활동하는 교수, 1분 사회자 이렇게 내부에서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약간 조금 더 광범위한 이슈로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중반을 넘어가니까 문화 콘텐츠 학이 등재가 안 된 거가 최고의 문제라고 해서 그 얘기만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기획 세션에 유튜브가 올려져 있는데 계속 클릭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첨예한 관심사인지 여러분 아실 수 있고요. 2025년 동계학술대회는 그럼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해보자 해서 연구재단에 인문사회 실장님을 아예 섭외해서 모시고 우리 문화 콘텐츠학 등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여쭙습니다. 했을 때 심사와 평가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제일 지금 기억나고 이 패널들에게도 여쭤볼 건데 4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신설 학문이 등재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에 주력을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셨는데 위계성, 수용성, 차별성, 파급 효과에 대해서 주안 포커싱을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테크닉적인 면도 얘기하시고 저희가 연구재단에 심사받는 거,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것도 좀 많이 풀어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프라스카티 매뉴얼을 쓰고 계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전 근대적인 1963년도에 OECD가 만든 그 프라스카티 매뉴얼을 한국에서 학문 분류로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피어 리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수 학자가 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데 내 친구 학자가 심사를 해요. 그럼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후배나. 근데 그거는 너무 기분 나쁘지 않게 생각하라고 또 얘기를 해주신 측면이 있고 심사에 대해서 그리고 리뷰 보드가 있다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예, 이런 심사와 평가의 체계에 대해서 오해와 체계를 좀 잡아주신 그 코멘트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공론화를 시켜서 이렇게 국회 토론까지 교수님들하고 한번 이끌어봤는데요. 그럼 발표에 저희들이 좀 질문과 토론으로 조금 더 풍성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폐차까지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좀 입을 맞췄거든요. 질문하고. 근데 조금 더 애드립으로 질문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괜찮지요?
그러면 오늘 오신 분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교육부. 작년에는 연구재단에서 모셨는데 올해는 조금 더 센 기관에서 모셨습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 학술연구정책과 과장님이십니다. 최용준 과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연령 순으로 안창현 추계예술대 교수님, 지금 컨텐츠 문화학회 회장이십니다. 저희가 학회가 3개가 있죠. 학회장고. 그다음 연령 순으로 임동욱 교수님 대구대 오셨습니다. 문화 컨텐츠학 박사십니다. 자, 우리 문화 컨텐츠학 박사하고 계시는 정하늘 군 모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세 분께 따로 질문 드리고 과장님께도 따로 질문 드리고 또 같은 질문 또 드릴 겁니다. 먼저 안창현 교수님, 네, 컨텐츠 문화학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최근 예비 등재 후보지가 됐죠. 근데 이름이 왜 컨텐츠 문화학회죠? 저희 컨텐츠 문화학회는 아까 신광철 선생님이 발표하신 자료에 보면 2017년에 창립됐다라고 했는데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2017년에 그 신진 포럼이라는 형식으로 먼저 모였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정식 학회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그 컨텐츠 문화학회를 만든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대학의 벽을 좀 넘어서고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학문의 관점들의 그 폐쇄성을 넘어서서 다양한 학교 간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특히 당시에 신진들 그 컨텐츠 학의 신진들이 기본적인 개념부터 다양한 자신들의 어떤 입장들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그 뜨거운 토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편안한 학문의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왜 문화 콘텐츠 학회가 아니고 콘텐츠 문화학회일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름 지을 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컨텐츠 자체의 어떤 포커싱을 맞추면서 컨텐츠를 둘러싼 컨텍스트까지 우리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자라는 의미에서 컨텐츠 문화학회, 문화라는 개념이 사실은 컨텐츠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더 폭넓은 영역으로 연구를 확장하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등재 후보지가 굉장히 빨리 되신 거죠? 저희 학회 자랑해도 되나요? 저희 학회가 사실은 팔불출. 네, 여러 학회에 다들 중복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 학회의 메인 골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고 사람들이 또 따뜻하기 때문에 여러 학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회가 만나서 논의하고 행동하는데 학회에 대한 애정도 많고 책임감이 있어서 사실은 등재 후보지가 되기 전까지 글을 그 학회지에다 쓴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임용이라든가 뭐 성과에서 자신의 글을 하나를 포기하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회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다들 참여했던 회원분들이 열심히 도왔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학과와 학회의 수는 문과학문, 독립학문의 바로미터, 최소한의 지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는 문화 콘텐츠 관련된 학회가 3개나 있습니다. 하나 맡고 계시고 계속 성장 일로에 있는 학회인 것 같습니다. 임동욱 선생님, 네. 문화 콘텐츠학 박사십니다. 이번 신광철 교수님 이 발표 만드시는데 많은 조사를 도와주셨어요.
그중에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걸 조금 도와달라고 이미 질문을 드린 건데 짜고 치는 예, 국가 과학기술 표준 분류 체계와 학술 표준 분류 체계 연구재단 네, 이게 여기서 콘텐츠라는 용어가 있는데 콘텐츠 무슨 콘텐츠 좋게 얘기하면 결합성, 확장성이 있는데 너무 좀 마구잡이 콘텐츠 네, 네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네, 콘텐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그 사실을 바로 잡자면요, 입을 맞추지는 않았고 갑자기 혼자서 카톡에다가 그냥 나 이거 질문하랍니다 이러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그거 뒤늦게 준비하느라고 얘기나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문화 콘텐츠 또는 인문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생겼을 때가 약간 기술적인 것이 덧붙여져서 문화 소재를 전환하는 식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기술적인 부분과 떼지 못하는 그런 분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화 콘텐츠라고 불렀을 때 이것이 기술까지 포함하느냐, 인문학만을 얘기하는 거냐, 뭐 이런 논의가 아직도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발표에서 신광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인문학의 대분류에 넣을 수도 있고 복합학의 대분류에 넣을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두 가지 다 가능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좌장님께서 방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새로운 학문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위계성, 수용성, 차별성, 파급성 이 네 가지를 충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화 콘텐츠학 또는 콘텐츠학의 경우에는 대중들이 수용을 하거나 다른 학문과의 차별이 되거나 그다음에 파급 효과가 큰가 하는 문제는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게 이제 위계성이거든요. 바로 이게 인문학으로 들어가느냐 복합학으로 들어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인문학으로 들어가는가 복합학으로 들어가는가 하는 거는 들어간다는 걸 가정하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학문을 분류하는 두 가지 방법은 이제 과기부에서 하는 분류법과 교육부 연구재단에서 하는 분류법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과기부에서는 콘텐츠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문화예술체육으로 붙여가지고 그 밑에 콘텐츠라고 하는 것에 뭐 영화도 넣고 게임도 넣고 여러 가지를 넣어서 그 중에 하나를 콘텐츠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화 콘텐츠 진흥원의 분류 체계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콘텐츠 진흥원에서는 콘텐츠에 출판도 들어가고 패션도 들어가고 뭐 다 집어넣는데 지금 모든 기관들이 다 콘텐츠에 대한 정의를 서로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 점도 문제고요.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 분류 체계 내에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엉뚱한 데 들어가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없습니다.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세 분류까지 살펴봐도 없고요. 콘텐츠 학이라고 하는 명칭도 아예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찾아낸 게 과학기술부에서 만든 분류체계의 세부 영역에 식품 문화 콘텐츠 이거 하나만 들어가 있고 콘텐츠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아예. 그런데 지금 문화 콘텐츠 학으로 박사를 받은 사람이 200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분야도 없는 학문을 지금까지 연구해 왔고 앞으로도 연구해야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이 모아졌고 그래서 콘텐츠라고 하는 또는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제 위계성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서 학문 분류 체계에 등재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뜻이 모아져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좀 충격을 받았고 발표하신 신광철 교수님도 충격을 좀 받으셨는데 신광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교육 분류 체계에 대해서 문화 콘텐츠학이 없다는 거에 충격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교육부와 과기부 어디에도 문화 콘텐츠나 콘텐츠 학이나 콘텐츠가 없다는 것에 또
저도 충격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콘텐츠가 스토리텔링처럼 약간 일반 명사화 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 어떤 유흥업소에서도 뭐 콘텐츠가 어쩌고 막 이런 말을 쓸 정도로 콘텐츠라는 말을 이제 누구나 다 쓰는 시대가 됐는데 아직 분류 체계에 등장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발걸음을 좀 빨리 옮겨야 된다는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준비해 주세요. 교육부의 분류 체계에 대해서 아마 예, 여쭤보게 될 것 같은데요. 아주 명석한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하늘 군 네. 지금 문화 콘텐츠 박사 과정이고 네. 박사 논문만 남겨놨죠. 네, 예, 이번 학기 수료를 어떤 기대로 이 박사 과정에 들어왔고 어떤 좌절을 했는지 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원래 문화 콘텐츠를 처음부터 전공하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게 저는 원래 웹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웹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면서 디자인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좀 많이 좀 배우고 또 나름의 자격증도 갖추었지만 웹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제가 많은 고려를 했던 것이 콘텐츠, 그러니까 지금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냥 기술적인 부분, 그냥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회적이나 인문학적 가치를 담아서 조금 더 좋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좀 좋게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원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전공하고자 했지만 문화 콘텐츠로 제가 학부 때 전공을 다시 살려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외대 박사 과정까지 석사부터 박사 과정까지 밟으면서 제가 꿈꿔왔던 그런 사회적 가치 혹은 인문학적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좀 배울 수 있었고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문화 콘텐츠 학이라는 것을 이제 이런 학문 분류 체계가 없다는 것은 사실 모르고 들어오기도 했고 크게 저 석사 때까지는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들어오면서 저도 그 연구재단의 박사과정 지원 사업 등에 지원을 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되기도 했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를 제가 박사과정에 들어오면서 알게 됐지만 뭐 문화 콘텐츠 학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고민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문화 콘텐츠 학이 저한테 안 맞았거나 혹은 뭐 이런 큰 그 사회적인 이런 필요성 같은 거를 제가 배우면서 느끼지 못했다면은 박사 과정은 아마 들어오지 않았을 거지만 저는 고민도 없이 바로 박사 과정을 들어왔고 네, 문화 콘텐츠 학이 이렇게 좋은 학이구나라고 열심히 좀 체감을 하면서 지금도 연구 이제 박사 논문까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과 저도 이제 지원 사업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됐나요? 지원 사업? 저는 안타깝게도 안 됐습니다.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런 연구재단의 선정 과정 등에 대한 공정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이 개인적인 많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제 학과에서 조교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하면서 좀 겪었던 문제이기도 한데 우선 이런 학문 분류 체계가 없다는 것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저는 제가 이제 지원 사업에 신청을 했을 때 스토리텔링을 이해하기 위한 그 디자인계에서 UI UX 연구 과제로 제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우선 그 가입을 하고 본인의 전공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문화 콘텐츠라는 분류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같이 지원을 했던 많은 사람들과 이제 모여서 논의를 했을 때 기타 인문학으로 넣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과 그 UI UX가 결합돼 있는 융복합 연구인데 이것도 문화 콘텐츠 학이 없으므로 저는 그 둘 중에 한 군데를 지정을 해서 넣었어야 했습니다. 그 디자인으로 넣던지 아니면 스토리텔링을 좀 이렇게 넣던지 했어야 되는데 저는 UI UX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소분류로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장 들었던 걱정은 공정성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연구 학계가 이런 그 나름의 이제 연구 방법이나 문제 제기들이 있는데
저희가 문화 콘텐츠를 전공을 하고 디자인 쪽으로 지원을 했을 때 가장 크게 걸렸던 점이 연구 방법, 연구 지형이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디자인학에서는 양적 연구를 하고 저희는 질적 연구 중심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적 연구로 처음에 계획서를 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좀 어려운 면, 그러니까 이게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 추측이건데 다른 학계의 사람들보다 박사과정 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넣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소요가 됐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역시 학문 분류 체계에서 문화 콘텐츠학을 이제 고를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 저희가 이런 모든 지원서를 다 작성을 해놓고서도 이런 전공이 기타 인문학으로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분류로 넣어야 되는지부터 1차적인 난관에 부딪혔었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제 평가를 받을 때 어느 분야에서 평가를 받느냐가 가장 문제였고 문화 콘텐츠의 지형이 넓다 보니까 각자 이제 연구 주제에 따라서 각기 그 대분류부터 소분류까지 넣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연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로 통일을 할 수도 없었고 저 같은 경우도 문학 쪽으로 기타 문학의 스토리텔링 연구 쪽으로 넣어야 될지 아니면은 이런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쪽으로 넣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으로 사실 그때는 반쯤 좀 이게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네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기본적인 연구 방법조차 다르게 가져가고 그리고 가장 크게 두 번째로 걱정이 됐던 거는 이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이분들이 그 스토리텔링과 결합한 UI UX를 과연 우리 문화 콘텐츠 학에서 생각하는 그대로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살짝 회의감도 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좀 아쉽지만 떨어지게 되었었습니다. 네. 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다 배웠던 과목도 좀 묻고 싶은데요. 네네. 네. 이게 우리 소분류하고 접목이 되어 있어서 한번 학생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외대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과에서는 좀 문화 콘텐츠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많이 그 커리큘럼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그 커리큘럼을 한번 쭉 보면서 대체적으로 어떤 분류들이 있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재생이 있었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문화 이론, 또 지역 콘텐츠에서 이제 유럽 문화, 뭐 일본 문화, 뭐 중국 문화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콘텐츠 분야가 있었고, 각 장르나 매체별로 또 다양한 연구 방법론이나 분석을 하는 커리큘럼이 준비가 돼 있었고, 그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문화 철학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철학과 문화 원형 등 그런 이제 철학 관련된 커리큘럼도 있었고 글로컬 문화에 대한 커리큘럼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면서 그 항상 꼭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이제 시류에 맞춰서 메타버스 연구나 혹은 이런 VR 콘텐츠, 뭐 AR 콘텐츠 등 이런 시의적절하게 그때 커리큘럼이 새로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저희가 업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너무 멀리 이렇게 앉게 해서 제일 저한테 핵심적인 과장님은 농담입니다. 제가 조금 무식해서 고등 평생 정책실 학술 연구 정책과 너무 어렵고요. 이 체계도 너무 어려운데 어쨌든 저는 연구재단 위에 계신 분이라고 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그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연구재단하고의 관련성을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뭐 따로 저도 뭐 감사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말씀을 올리면은 오늘 하루 종일 국회 계셨어요. 오전에는 교육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가서 뭐 발언을 하신 것 같고 오후에는 저희하고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일단 뭐 교육부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당연히 학생, 학부모, 우리 교수님들을 지원하는 업무가 교육부에 하는 역할이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교육부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중에서 학술 연구 정책과 우리 과의 업무 자체는 말 그대로 학술 더하기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정책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옆에 계신 우리 박사 과정생을 포함한 석사, 박사, 그다음에 학부 연구생, 그다음에 특히나 우리 교수님들, 또 학회, 또 학술 단체들 지원하는 업무가 우리 학술연구정책과의 주된 업무고요. 분야로 따지면은 인문사회랑 이공 분야를 이제 균형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또 저희들의 역할이고, 또 인문사회만 한정을 하면 지금 아까 신 교수님께서 발표한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은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이공은 이미 그 전부터 쭉 있었는데 인문사회 분야는 작년부터 생겨가지고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박사과정생도 이공에 비해서는 터무니없게 좀 선정률이 낮은 부분이고, 결론적으로는 인문사회 전체의 파일을 어떻게 하면은 키울 수 있을 것인가가 일단 계속해서 우리 과의 좀 최대 미션이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자리에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신 교수님 말씀이랑 우리 박사과정생 말씀에서 좀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은, 일단 석사, 박사 과정생에 대한 연구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이 학술 분류 표준 체계에 뭐 신생 분야라고 해야 되나요? 신생 분야라든지 아니면 학문 분류가 없다고 해가지고 선정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당연히 안 되고, 불이익 받는 구조도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연구계획서가 10페이지 내외의 계획 기반이고 실적, 뭐 논문의 양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또 우리 교수님들 피어 리뷰라는 걸 전제로 그걸 인정을 하신다면은 그 연구 방법론에서 질적이냐 양적이냐, 그다음에 분야가 문화 콘텐츠냐 아니면은 인문 문사철 중심이냐, 그거는 메인이 아니고 계획서 중심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은 선정률이 너무 낮은 부분,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과가 조금 더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인문사의 전체 파이 R&D 비용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크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인문사에 대한 예산 지원은 계속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석사 100개가 이제 올해 한 200개 과제했고, 박사도 한 300개 과제해서 올해 한 400개 과제로 해가지고 장려금 사업이 증가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미약하지만은 계속해서 확대하겠다는 게 우리 과라든지 뭐 교육부의 생각이고요. 거듭 얘기지만은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문화 콘텐츠 학이 학문 분류 체계에 등재가 안 돼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 혹시 아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희 작년에 교양학회에서는 교양도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랑 좀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문화 콘텐츠는 제가 조금 인지는 못했고요. 다만 아까 김대식 의원님이 이게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입법 사항이 아니고 재단에서 이 신청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학회 차원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전문가들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거고, 제가 이때까지 좀 들었던 바로서는 한 20년 동안 이렇게 문화 콘텐츠 학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조금 성숙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학회가 한 4,300개 됩니다. 그 4,300개 되는 모든 학회에서 학문 분류 체계를 다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거는 안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체계다 보니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런 체계로 해가지고 조금 유목화하자, 유목화하면서 연구자를 좀 더 체계적으로 균형적으로 지원하자는 게 일단 학술 분류 표준 체계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라든지 해가지고 아마 세계 학회가 좀 대표 학회인 것 같은데, 학회에서 아까 토론자께서 얘기했듯이 도대체 문화 콘텐츠라는 게 무엇인가, 그런 개념 정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분류는 인문으로 갈 건지 복합으로 갈 건지, 뭐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라고 하면은 저는 복합학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히 좀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교육부라든지 재단에서 지금 R&D 관점에서 조금 더 인문사회에 요구하는 거는 글로벌, 융복합,
그런 걸 지향을 하고 또 신생 분야의 특성상 순수 입문보다는 응용, 실용 쪽이 강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실 때 뭐 교육부 과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무식해서 다 써봤는데 직접 펜으로도 네, 야광 펜으로도 표시해 놓고 있는데 대학 교육 편제단위 표준 분류 체계가 있어요. 교육부가 만든 이거하고는 학술 분류 체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까 신 교수님께서도 세 가지 유형을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 부처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연구자분들이 혼돈이 생겨서 너무 죄송한 부분이고요. 저희 학술 표준 분류 체계에는 학술진흥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학술진흥법에 근거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가지고서 연구를 지원하고 말고 또 학문에 이거는 보호돼야 된다,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기준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균형적으로 사후적이지만은 연구자들 연구비를 조금 지원하자 그런 목적에 의거한 거고요. 과기부 쪽은 조금 이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학교육 편제단위 표준 체계는 이 캐디라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통계 분류, 교육 통계, 고등교육 통계 분류의 하나의 학과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특장점이 있고 관련성이 일부는 있겠지만은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처럼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학과의 분류 체계, 지금 대학교육 편제단위 표준 체계는 학과의 분류 체계이고 이 문화 콘텐츠라는 학과 자체가 아직은 신생 학과다 보니까 그 아직 캐디의 이 학과 분류 체계로, 또 여러분들 모두 학교에 계시고 연구하시고 그러면 아시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연구라는 게 학과의 칸막이라든지 학문 분야의 칸막이 좀 보수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빨리 변화되지 못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런 차원이고, 일단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이 연구재단과 함께 학술 표준 분류 체계를 학술진흥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대학 교육 편제 단위 표준 분류 체계에 10분 콘텐츠만 있다고 하셨죠? 네, 그 과기부에서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예, 대학 교육 편제 단위 표준 분류 체계에 콘텐츠가 전혀 없는데 콘텐츠를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고사를 지내야 될까요? 제사를 교육부 앞에서 제사를 지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들의 의지가 이렇게 모여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장관님 인사 말씀에도 있듯이 교육부라든지 재단은 학계의 자율성, 전문성을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회라든지 학회지라든지 또 이런 논의의 장을 이 좀 공론화장을 펼쳐가지고 이게 모임이 커지고 이 목소리가 커지면은 그게 이제 되는 부분이고요. 이 아까 맨 처음에 사회자께서 얘기했듯이 4개의 그런 기준으로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이 전문가들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이제 조금 참조할 수 있는 게 뭐 해외 사례, 해외에서도 문화 콘텐츠가 하나의 학문 분류 내지는 학과로서 독립된 학문으로 위계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이 하나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대표 학회 지금 3개 학회가 있는데 이 3개 학회 이외에 다른 학회들 포함해 가지고 전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4,300개 학회 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지, 또 학회지가 한 2,800여 개가 되거든요. 그 2,800여 개 이상의 학회지 중에서 우리 문화 콘텐츠 관련된 학회지는 어느 정도 구성을 갖고 있는지, 그게 결과적으로 위계의 적절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또 수용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학계의 수용성이랑 그다음에 사회 일반의 수용성이랑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 관점에서는 문화 콘텐츠가 절대 선일 수 있겠지만은 학계에서는 좀 죄송하지만은 학과 간 칸막이라든지 이 학계의 좀 칸막이 현상 때문에 이 문화 콘텐츠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독립된 학문이라는 정체성,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른 학회분들, 뭐 흔히 얘기하는 주류 문사철이라고 하는 인문학자들 혹은 문화학자들과 토론해가지고 우리 문화 콘텐츠 학회만의 이 독자적인 정체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좀 설득하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가지 답이 나와서 해답이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안 그래도 위계성, 수용성, 차별성, 파급 효과에 대해서 이 나머지 패널들하고 좀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일단 예, 수용성에서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문화 콘텐츠 학의 정체성을 계속 생각하라고 정립을 더 계속 하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거기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까 발표에서도 코멘트를 하셨지만 영어 표기의 좀 문제도 있고 방법론이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창현 교수님부터 이 문화 콘텐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어떤 방법론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본인이 연구할 때 어떤 방법론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어려운 문제를 저인데 그 정체성을 논할 때 보통 좀 이상적인 것하고 현재적인 것하고 현실적인 것하고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인문학의 위기라는 표현들이 막 그 한국 사회를 흔들 때 인문학이 그 돌파구로 관심을 갖고 만들어진 게 문화 콘텐츠 영역이었죠. 뭐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철학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고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콘텐츠들이 많은 나라로 전파되고 수용되면서 또 환호를 내질렀고 이러면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화 콘텐츠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현실적인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 문화학이라는 영역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 콘텐츠에서 콘텐츠가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이론에 가깝고 관점에 가까운 게 저는 문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문화학 자체도 이렇게 학문 분류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문화 콘텐츠의 정체성을 문화 이론에 기반을 두고 그 콘텐츠라는 결과물을 연구하는 그 과정에서는 기획, 생산, 유통까지를 포괄한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의 영역은 굉장히 인문학적이고 생산의 영역은 테크닉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기술적인 영역들, 그다음에 유통은 마케팅의 영역하고 또 결합이 되고 이게 우리의 복합학문, 융합학문의 어떤 특징이 그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복합학문의 정체성을 놓고 너희의 정체성이 애매모호하다는 복합학, 융합학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의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방법론? 방법론은 저는 이론이 선행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연구의 대상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문화 콘텐츠 연구 방법론은 사실 굉장히 서구에서 많이 수입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인문사회과학에서 그렇지 않은 게 또 어디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우리 한국 학계의 전체적인 반성과 성찰의 대상이지 우리만의 문제는 또 아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 컨텐츠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잘 수용해서 제법 한국적인 맛이 잘 나는 컨텐츠들이 생산되고 있는 게 또 현실이라면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역사를 쌓아가다 보면 우리의 이론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이론에 대해서는 뭐 정리하자면 사실은 서구적인 관점들을 많이 가지고 오고 있고 기존 인문학의 역사학이라든가 뭐 철학이라든가 문화학의 관점들을 많이 차용해서 연구하는 것들은 현실이죠. 저희 기호학이라든지 네. 뭐 민속지학이라든지를 많이 차용하고 있죠. 통계도 가끔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양적 연구할 때는 마케팅에서 많이 쓰는 연구 방법론들 가져와서 분석 돌리고 있죠. 우리의 문화 콘텐츠 이론이 생기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임동욱 교수님, 방법론이나 제일 먼저 문화 콘텐츠의 정체성 한번 재정립해 주시죠. 네, 아까 신강철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제 한국외대 대학원의 100편의 박사 논문 중에서 14%가 지역 콘텐츠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인데 저도 지역 콘텐츠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박사 논문을 썼고 지금도 지역 콘텐츠 가지고 중견 연구자 지원 사업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청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나 프랑스의 지역 콘텐츠를 주로 연구를 해왔는데 프랑스의 지역 콘텐츠 중에서도 이제 콘텐츠를 통해서 사회의 통념을 바꿔보자고 하는 액티비즘에 관해서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세 가지의 가능성이 저한테는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인문학 내에 프랑스 문화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 사회과학 내에 프랑스 지역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로 예술체육학 내 기타 예술체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결국에 저는 기타 예술체육으로 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복합학이라든가 학제간 연구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감성과학이라든가 이런 공학적인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 콘텐츠학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문화 콘텐츠학은 인문학을 중심으로 이게 생겨나고 활발해져 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타 국가의 그런 사례들을 여기다가 직접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이런 얘기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헌법에 보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과학하고 기술이 아니고 가운데점도 아니고 쉼표도 아니고 그냥 과학기술이라는 네 글자로 나옵니다. 그 하위법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과학하고 기술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붙여서 씁니다. 이거는 이제 개발 시대에 과학이라고 하는 돈 들어가는 학문이 얼마나 실용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가를 이제 겨냥을 해서 만든 그런 용어라고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과 같은 경우에는 과학 계열이 있고 공학 계열이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과학은 why, 왜 그러느냐의 학문이고 공학은 how, 어떻게의 학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어떤 기틀을 잡고 방향성을 잡으면 공학이 어떻게 하면 그런 걸 구현할 수 있는가를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문화 콘텐츠학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출발은 그 콘텐츠라는 용어는 사실 기술하고 결합이 되면서 등장을 했고, 문화 콘텐츠라는 용어는 인문학 쪽에서 처음 시작을 하고 굉장히 발전시켜 왔지만, 현재에 와서는 문화 콘텐츠라는 말보다는 또 콘텐츠라고 하는 그냥 세 글자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쓰이는 또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뜻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는 저희가 지금부터 부지런히 이런 논의들을 반복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과학과 기술 혹은 과학과 공학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이 둘을 연결해주는 학문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세 분류에 들어가든 뭐 그것보다 더 작은 단위에서 들어가든 그런 연결을 해주는 학문 분야나 혹은 그런 학문들은 있을 건데, 문화 콘텐츠 학이 현재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학을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 이제 K 콘텐츠인데요. 얼마나 벌어들였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게임 하나가 벌어들인 돈만도 못합니다. 문화 콘텐츠를 통으로 다 합쳐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마케팅만의 관점으로 K 콘텐츠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K 콘텐츠가 그럼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의 정신 세계가 궁금해서 그럼 K 콘텐츠를 즐기고 있느냐?
또 뭐 그렇다고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론을 말씀하신 거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호학하고 문화학을 공부를 했지만 그 어떤 방법론을 쓰느냐가 사회과학하고 그 이과 계열의 학과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라고 하면 문화 콘텐츠학의 기묘한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방법론이든 사용을 융합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콘텐츠 관련 학회에서 논문 심사 요청을 받으면 별의별 논문이 다 있습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태국어를 가르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 천문역법에 관한 논문까지 굉장히 많은데 이 굉장히 많은 범위들의 이 논문들을 하나의 분야로 다 집어넣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복합학이라든가 융복합학 같은 용어들이 필요해지는 것인데 이런 방법론과 이런 학문 분류 체계 혹은 학문 분류 명칭이라는 것을 논의함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거여야만 한다 저거여야만 한다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계속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논의들이 학계가 모여서 혹은 교육계가 모여서 이런 얘기를 계속 모아나가는 이런 오늘 같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라고 확실히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화 콘텐츠와 콘텐츠의 개념 정립을 좀 다시 해야 되겠다 아니면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1년, 2000년도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고 생겼다가 2009년도에 문화가 빠졌죠. 갑자기 그런 상황이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하늘군은 지금 어떤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쓸 예정이고 혹시 어떤 방법론을 쓸 예정인지? 네, 저는 지금 계획 중인 박사 논문은 그 모바일 게임에서 스토리텔링 이해를 돕는 UI UX를 주제로 계획을 하고 지원 있으니까 사업하고 네, 제가 박사 과정을 처음에 지원을 할 때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고 제가 웹 디자이너이다 보니까 디자인을 뺄 수가 없지만 이제 문화 콘텐츠 영역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게 융합이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박사 과정에도 이렇게 지원을 했고 또 논문도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실 디자인 쪽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은 디자인학 계통의 학문은 100% 통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앞선 이제 선행 이론들을 분석해 봤을 때 이게 제가 조금 더 넓게 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찾은 선행 이론, 디자인 분야의 선행 이론은 거의 100%로 그 사람들이 만족하는지에 대한 서베이나 뭐 그런 등등의 양적 연구를 진행을 해서 통계적으로 이런 디자인이 사람들을 만족시킨다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제 논문에서 확실하게 연구 방법을 이렇다라고는 아직은 제가 다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문화 콘텐츠는 융합 학문이다 보니까 어떤 연구 방법을 적용을 해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좀 명밀하게 좀 다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양적 연구 기반으로 해서 그런 질적인 부분들을 결합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계와 함께 질적 연구까지 담아내고자 합니다. 과장님, 저희 연구재단에 지원 5월에 할 건데 도와주실 거죠? 아까 서희자님께서 재단이랑 교육부 관계를 여쭤봤는데 제가 답을 못했는데 거듭 얘기지만 교육부의 존재 의의는 여기 계신 우리 학생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들을 지원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고요. 재단은 그러니까 저희들과 함께 파트너입니다. 뭐 위아래 관계가 아니고 당연히 학계에서 이런 논의가 있고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재단과 함께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또 학계에서 논의가 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함께 모아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신다는 얘기고 김대식 의원님이 연구재단 이사장을 불러주신대요. 예. 예, 시간이 예. 예. 질문을 이따가 받으려고 했는데 예, 먼저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 세계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교수로 있는 배은석입니다. 저도 연구재단의 수혜를 받고 있는 연구교수인데 저도 이 연구교수 신청을 할 때 연구 분야가 어떤 부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처음에 인문학으로 신청해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예술학으로 해서 붙었어요. 그 제안서 내용은 하나도 바뀐 게 없고 저도 그동안 실력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연구 분류를 어떻게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문화 콘텐츠학을 연구재단에 등재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은 결국 이 학문을 한 연구자들이 살아남고 먹고 살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내가 이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먹고 살 수 없다 하면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거고 그 학문의 연구자 하나가 그간 연구했던 모든 연구는 그냥 사회에서 소멸되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분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상당히 전략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인이 연구 과제를 신청할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그 교육부 과장님의 말씀에서 굉장히 찌릿찌릿하는 느낌이 왔거든요.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생학문 분야가 4가지의 요건을 충족시켜야지 등재될 수 있다. 그런데 신생학문이라면 굳이 인문학보다는 복합학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건 이제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 어쩌면 전략적인 그 흐름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그 복합학도 뒤져보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콘텐츠 내에서 에코뮤지엄이라는 조금 애매한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돈이 많이 들어요. 해외를 많이 가야 되고 비행기값도 많이 들고 가서도 뭐 산 넘고 물 건너 계속 다니는데 그게 다 개인 비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돈이 필요한 연구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면서 예술학도 다 뒤졌고 복합학도 다 뒤졌습니다. 왜냐? 콘텐츠학이 없으니까. 그런데 복합학은 들여다볼수록 제가 이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성과학 거기 본 그 연구자들 풀을 봤더니 기본적으로 SCI급 논문을 1년에 4-5개씩 그 배출하는 그러면서 공동 연구가 굉장히 활발한 그런 학문적 풍토를 갖고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는 여성학도 있었고 또 지역학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륙이라든가 국가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 분야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합학으로 해서 중분류 복합학으로 해서 문화 콘텐츠학을 만약에 그 등재했을 때 이 연구자들이 우리 후배들의 논문 또는 나의 논문, 우리 동료들의 논문을 심사할 것인가? 저는 그게 교육부 연구재단에서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게 그 복합학이라는 중분류 안에서 심사풀이 넘나드는 관계라면 우린 복합학에 가서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린 인문학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박대를 받고 등재지에 오를까 말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들에도 바닥이 우리의 스승들이 그랬고 우리 자신이 그랬고 그러면서 약간의 테크놀로지가 들어와 있는 이 학문의 어정쩡함 속에서 인문학에서 살아남는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복합학 내에서 그게 뭐랄까 학문 간의 영역을 정확하게 지켜주는 심사위원 풀이다. 그럼 우리는 복합학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오신 고등 무슨
제가 못 외우겠습니다. 네, 높으신 분께서 좀 이거부터 바꿔야 됩니다. 얘기를 이 책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교육부의 과장이니까 절대 높지 않고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교육부의 존재는 여러분들을 잘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주신 말씀은 감사하고요. 일단 또 이것도 오해일지 몰라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학술연구 교수로 아마 선정되신 것 같은데 이 매년도마다 이게 선정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아마 동일한 연구 계획서일지라도 이 상대평가다 보니까 선정이 매년도 신규 과제 대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인문학에서는 안 되고 예술책에 되고 그랬을 수 있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상관관계가 분명 있다고 느끼시겠지만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인과관계는 절대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또 상대적으로 저희가 인문사회 분야를 지원을 하지만은 예술체육 분야가 더 소외 연구비 지원으로만 따지면 더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리고요. 이 복합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학계의 이런 논의를 거쳐 가지고 학계에서 이제 신청을 하는 부분이라는 부분이고 제가 이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학문적인 전문성도 없고 어떻게 보면 오늘 또 미리 이 토론회 한다고 해가지고 조금 공부했던 내용 또 오늘 신 교수님 얘기 듣고 좀 직관적으로 나온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중분류 체계에 인문학이든지 복합학으로 들어오면은 독자적인 학문 분류 체계로 잡힌다는 의미가 선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뭐 연구재단에서 뭐 흔히 얘기하는 RB라고 해가지고 그 평가위원 풀에 좀 독립성이라든지 독자성이 좀 강화된다는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우리 동문께서 경험에 의해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께 위계성, 수용성, 차별성 파급 효과에서 우리 문화 콘텐츠학은 어떻게 차별된다 자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우리 문화 콘텐츠학의 차별점 과장님께 어필하기 위해서 뭐 사실 약간 부끄러운데 그 현장에서는 별로 이론이나 분석을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핑크퐁이 터졌다라고 해서 핑크 애니메이션이나 핑크퐁 캐릭터 연구자들이 새롭게 주목받지 못하는 거는 사실 저희 연구와 현장이 조금 그 따로 노는 우리의 한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희는 학문의 위상 체계가 더 정확하게 잡힐수록 이런 것들의 결합도가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장이 현실이 발빠르게 움직일 때 이론이 그런 것들을 계속 그 담보해주고 조금 더 추상화시켜주고 보편화시켜주는 노력들이 쌓여 나갔을 때 현장이 더 큰 그 깊은 뿌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이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연구들이 축적돼서 다시 현장에 좋은 그 텃밭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호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연구진들이 좀 더 안정적인 자기들의 어떤 체계성을 확보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임동욱 선생님. 네, 그 배은석 교수님께서 그 심사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문화 콘텐츠 학이 겪고 있는 두 가지의 벽이 있습니다. 이중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인문학이냐 이게 기술학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문학 기반이라고 해버리면 그럼 기술에 기반해서 문화 콘텐츠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여기다가 심사를 요청을 할 수가 없고요. 또 거꾸로 이게 공학들 사이에다가 놔져 버리면 그러면 인문학 기반으로 정성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정량 분석이 없다는 심사평밖에 들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두 번째 벽은 뭐가 있냐면 순수 학문이냐 실용 학문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문화 콘텐츠 학을 인문학적인 베이스에서 하시는 분들은 순수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그 가능성이 또 있고 물론 기술 쪽에서도 그렇게 과학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K 콘텐츠나 한류처럼 막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거에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실용 학문으로의 어떤 방향성 같은 것도 엿보여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인문학 기반의 교수님이 심사를 맡았을 때는 콘텐츠라는 말, 뭐 실용이라는 말, 효과라는 말, 이런 말을 또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것처럼 부정적으로 묘사하시는 심사평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수한 연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아닌 연구 아니냐라는 식의 그 포지션을 잘못 잡은 거를 심사평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겪었고요. 어떤 과제는 제가 10년을 내리 떨어졌습니다. 네, 10년을 내리 떨어진 이유는 맨날 분야를 옮기다 보니까 그 주제는 어디 넣을기가 애매해서 여기다 넣으면 3배수가 안 모이고 저 혼자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붙여둘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고, 딴 데다가 옮겨가면 또 거기도 전혀 인원수가 차질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연구 계획서를 잘 썼는데 왜 떨어뜨렸느냐 이런 차원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다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적어도 나침반이라도 제대로 돌아가야 그 200명에 가까운 박사들과 그 많은 후학들이 연구를 좀 마음을 놓고 연구를 할 수 있을 텐데, 아직 그런 나침반도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저희가 겪고 있는 난점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일군. 네. 네,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경험이 없고 현재도 계속 연구를 하면서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화 콘텐츠의 차별점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게 단순히 기술이나 매체만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그 콘텐츠로 들어가서 이런 인문학적, 좀 실용적 이런 가치를 동시에 본다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문화 콘텐츠학을 전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문화 콘텐츠가 이제 저는 이제 제 식견으로는 좀 부족한 식견이지만 융합으로 출발했지만 이제 독창적인 연구 진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 지금의 문화 콘텐츠로서는 단순히 기술이나 매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것이 융합이 돼서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화 콘텐츠를 바라보는 시각을 뭐 다른 분과학문에 비해서 좀 복합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저희는 가장 큰 차별점이고, 그 부분이 문화 콘텐츠학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계속 그러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 세종시 내려가셔야 된대요. 예, 저희도 도와주실 네. 거죠? 뭐 저희가 그 교육부에서 학술 연구 정책을 할 때 뭐 생태계랑 많이 비유합니다. 뭐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생태계에 상대적으로 뭐 과기나 산자부나 뭐 좀 수월성 중심으로 하지만은 교육은 보편성 관점에서 좀 균형성을 많이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태계가 잘 유지되려면은 우리 문화 콘텐츠 관련한 신생학문이죠. 신생학문이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고 또 하나의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선순환하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오늘의 논의가 뭐 작년부터 이루어졌으니까 하나의 중간 매개고리 역할을 하면서 조금 문화 콘텐츠에 대한 개념 정리하면서 조금 전략과 방향을 이 세계 학회 중심으로 다시 잡아가지고 아마 재단에서 공고가 나면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잘 준비해서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과장은 평가위원 아닙니다. 다 동료 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권한도 없고 이 재단에서 이제 평가한 것들을 잘 이렇게 검토하는 역할밖에 없어가지고요. 일단 학계의 논의, 우리 신 교수님이라든지 오늘 토론하셨던 사회자님 포함한 또 오늘 여기 모이신 뭐 석사, 박사 교수님들 잘 의견을 모아서 이 하나의 몫으로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신다는 뜻이겠죠? 예. 2025년도 작년 이 라운드 테이블 바로 전에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신광철 교수님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때 모두의 아니 이렇게 많은 과가 있고 뭐 대학원 과정 있고 학과 있고 뭐 대학이 있고 문화 콘텐츠가
근데 분류 체계에 안 들어가 있고 못 들어가 있고 한 거는 정말 우리 교육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첫 술이고 첫 단추인데요. 자, 5월 신청할 겁니다. 그때까지 또 다른 세미나도 뭐 연구해서 또 주최를 해볼 거고요. 어쨌든 마지막에 또 파급 효과라는 신청 테크닉이 있는데 저희가 정말 학문 분류 체계에 들어가면 파급 효과가 대단할 것 같습니다. 네, 문화 관련된 문화예술 경영이라든지 뭐 문화 관련된 단위 학문 체계가 계속 저희를 따라서 분류 체계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K 콘텐츠가 날개를 또 달 것도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분과 함께 담소를 나눠봤습니다. 끝까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저 추진위 저희가 문화 콘텐츠 등재 추진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케이크 커팅을 할 겁니다.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케이크를 가지고 왔는데 케이크 커팅만 하고 폐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추진위가 이제 우연히 점심을 먹다가 이 등재 관련된 추진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저 말고 발표해준 신광철 교수님, 지금 인문 콘텐츠 학회장을 맡고 계신 안남일 교수님 세 사람이 주력이 돼서 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와서 커팅을 좀 해주시죠. 이 보도 자료에 쓰기 위해서. 보도 자료에 쓰기 위해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뭐 커팅 죄송합니다. 아까 폐사했는데요. 5월에 신광철 교수님께서 대표로 이 등재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될 때까지 할 거고요. 이 추진위는 그 뒤에도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마련해서 문화 콘텐츠 학의 당위성을 계속 알릴 겁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안녕. 감사합니다.